네, 안녕하십니까. 충주고려천문과학관 관장 별박사 이태영입니다. 충주고려천문과학관에서 매주 주말에 보내드리는 주말 특강 1월 8일 오늘은 겨울철 별자리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화면을 공유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겨울철 별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난 12월 달에 겨울철 별자리 1을 했는데요. 오늘 겨울철 별자리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녁의 밤하늘입니다. 오늘 저녁 7시 30분 하늘의 서쪽 하늘의 모습입니다. 사실 오늘은 날씨가 좀 굉장히 흐립니다. 그래서 충주 하늘에서는 별을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서쪽 하늘에 만약 날씨가 맑다면 이런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달이 오른쪽으로 볼록한 이제 초승달에서부터 상현달로 넘어가는 그런 달이 보이고요. 지평선 위쪽으로는 목성이 밝게 빛납니다. 그리고 주변에 여름철에 빛났던 이 직녀가 아직도 서쪽 하늘에 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위로는 십자가 모양의 백주자리가 보이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부지런하게 한 시간쯤 전에 하늘을 봤다면 이런 하늘을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오늘 저녁 6시 반의 하늘입니다. 오늘 해가 진 시간이 5시 반 정도 됐기 때문에 6시 반 정도면 서쪽 하늘에서 이렇게 별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자, 바로 수성과 토성이 같이 보이는 그런 날이었어요. 저희가 7시에 이제 문을 열면서 천문대에서는 수성과 토성을 관측하기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부지런하게 움직이신다면 서쪽 하늘에서 맨눈으로 수성과 토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수성과 토성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이 오늘의 태양계의 모습입니다. 지구에서 봤을 때, 자, 네 행성들, 수성과 금성이 바로 이렇게 앞에 있고요. 그리고 화성과 목성, 토성의 외행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즉 뭐냐 하면 지구를 기준으로 금성은 거의 해와 같은 방향이 있기 때문에 보기 어렵고 수성은 왼쪽으로 조금 떨어져 있죠. 그리고 달도 옆에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왼쪽으로 또 토성이 있고 목성이 있고 왼쪽에 보이는 이런 행성들은 해가 지고 난 다음에 서쪽에 보이는 거고 오른쪽에 보이는 이런 행성은 해 뜨기 전에 해보다 먼저 움직이니까 새벽에 동쪽 하늘에 보이는 것이 되겠죠. 자, 오늘 해 지는 시간이 5시 30분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수성이 왼쪽으로 가장 멀리 떨어지니까 해가 오른쪽으로 서쪽으로 지니까 자, 이런 모습이에요. 해가 서쪽으로 지는데 해에서 왼쪽이니까 동쪽이 되겠죠. 수성은 바로 어저께가 해에서부터 가장 동쪽으로 많이 떨어진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때를 동방 최대 이각이라고 하거든요. 동쪽으로 가장 많이 떨어진, 동쪽으로 가장 각도가 멀어진 그런 날이 바로 어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는 수성을 잘 볼 수 있을 거예요. 해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해가 지고 나서 볼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길다는 거죠. 그래서 해가 진 시간이 5시 반이기 때문에 해가 지고 나서 한 3, 40분 정도 지나면 서쪽 하늘에서 약간 여명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수성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금성은 금성이 지금 내일이 내합이라고 하죠. 내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네 행성들이 지구를 기준으로 해와 지구 사이에 들어왔을 때 내합이라고 합니다. 반대편에 갔을 때는 외합이라고 하죠. 그래서 네 행성들이 내합이 되면 당연히 안 보이겠죠. 해와 같이 움직이니까. 외합일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금성은 볼 수 없고 자, 오른쪽에 화성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화성은 새벽 하늘에서 그리고 왼쪽에 있는 즉 태양보다 왼쪽 동쪽에 있는 수성이라든가 토성, 목성들은 저녁 하늘에 볼 수 있는데 수성과 토성은 해에서 멀지 않기 때문에 부지런하지 않으면 보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쪽 하늘, 서쪽 하늘에서는 별들이 지고 나면 다시 볼 수 없지만 동쪽 하늘에 있는 별들은 서서히 떠오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동쪽 하늘에는 겨울철의 별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밝은 별들이 많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오리온 자리에 있는 1등성들, 베텔게우스 리겔, 그리고 위에 황소 자리에 1등성 알데바란, 마차오 자리에 1등성 카펠라, 그리고 쌍둥이 자리에 1등성 폴룩스, 작은 개 자리에 1등성 프로키온, 큰 개 자리에 1등성 시리우스 이렇게 밝은 1등성들이 동쪽 하늘에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북쪽 하늘에는 자, 카시오페이아가 역시 W자 모양 카시오페이아가 여전히 높이 떠 있고요. 사실 M자처럼 보이죠. 그리고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 여기에 바로 북극성이 있고요. 그리고 북두칠성은 그 반대편에서 지평선 위로 막 떠오르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 얼굴을 조금 치워주면 이쪽에 북극성에 가장 가까운 일등성 카펠라가 이렇게 마찬가지로 카펠라가 보이고 이 여름철의 일등성 베가하고 데네브는 지구 있고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제가 어저께 이 충주 근교에 별이 잘 보이는 곳, 사진 찍기 좋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찍은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갤럭시 S20인데요. 이걸 가지고 북쪽 하늘을 찍었습니다. 10시 무렵에. 그러니까 이렇게 카시오페이아 보이고, 자,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북극성이 보이죠. 작은 곰자리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스마트폰을 가지고도 밤하늘의 별들을 예쁘게 찍을 수 있어요. 이 프로 모드를 가지고 찍는 거거든요. 작년에 한 번 했는데 나중에 한 번 또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찍는 모습을 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 일주 사진도 찍을 수가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약 1시간 가까이 노출해주고 나니까 이렇게 카시오페이아가 일주하는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북극성이 있고 작은 곰자리가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것은 여기는 용자리. 북두칠성에 있는 끝별, 알파별 두 부해가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사실은 이 일반 디지털 카메라 가지고 니콘 카메라로 찍으니까 이렇게 보여요. 좀 더 화각을 넓혔습니다. 카시오페아가 있고 북두칠성이 떠오르는 모습도 보이고요. 그죠? 근데 뭐 거의 스마트폰으로 찍은 거하고 저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해상도는 일반 디지털 카메라가 훨씬 더 좋지만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도 충분히 밤하늘을 즐길 수 있다. 이런 걸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또 다른 그 S20보다 좀 이전 버전 노트 10으로 찍은 거거든요. 확실히 이전 버전이다 보니까 조금 별상이 조금은 예리하지가 못한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어쨌든 간에 동쪽 하늘에서 이렇게 오리온 자리가 떠오르고 그다음에 이렇게 쌍둥이 자리 그다음에 장기자리 프로키온 떠오르는 모습들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역시 또 일주로 찍으니까 이렇게 일주 운동 사진도 스마트폰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걸 찍은 위치가 바로 충주호에 있는 카누 캠핑장이거든요. 어제가 이 초승달이었죠. 이 초승달이 지는 모습을 갖다가 자 이렇게 그래서 사진 찍어가지고 연결해서 타임랩스를 해가지고 여기에 그 캠핑장 바로 옆에 원불교 사원이 하나 있는데 그 위로 이렇게 안에 그 입구 쪽으로 이렇게 초승달이 지는 모습도 예쁘게 찍었습니다. 자, 물론 이것도 스마트폰으로 되는데 이거는 제가 니콘 카메라를 가지고 다시 찍었어요. 자, 제가 가끔가다 이 충주 지역을 다니면서 별 사진 찍기 좋은 곳을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곳이 바로 이곳 충주 카누 캠핑장이에요. 충주 댐에서 이렇게 이제 도로를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카누 캠핑장이 나옵니다. 물론 캠핑장에 이제 예약을 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건데 여기에서 보면 충주호가 굉장히 예쁘게 보이거든요. 언제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도로 옆쪽으로 캠핑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차를 갖고 와서 캠핑을 하실 수 있거든요. 여기 샤워장이라든가 화장실 같은 시설 다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용하실 분들 별 보시고 싶으신 분들 충주호의 예쁜 모습도 보시면서 밤하늘의 별도 보시면서 별 사진도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충주 근교에 이런 어두운 곳에 별 보기 좋은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시간 날 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겨울철 별자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1년 중 별이 가장 밝게 보이는 계절. 겨울철 하늘에 보이는 희미한 은하수예요. 그리고 여기 오리온 자리 보이죠? 그리고 시리우스라는 별 보이고요. 자,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잘못했어요.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1년 중 별이 가장 밝게 보이는 계절. 낮이 짧아서 별을 볼 수 있는 시간이 가장 긴 계절. 추위만 견딜 수 있다면 겨울만큼 별과 친해지기 쉬운 계절도 드물 겁니다. 그죠? 자, 오리온 자리. 정말 대도시에서도 밝은 별들이 많다 보니까 충분하게 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겨울철에 별이 가장 잘 보이는 이유는 제가 지난 12월 때 다 설명해 드린 내용이에요. 다른 거 없죠? 겨울철 별자리 속에 밝은 별이 많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일등성이 15개쯤 되는데 그중에 7개 정도가 겨울 별자리 속에 들어있거든요. 낚시 잘할 수 있는 이유는 고기가 많은 곳에 가서 낚시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겨울철 밤하늘, 겨울 별자리가 속에 일등성들이 가장 많습니다. 밝은 별이 많기 때문에 다른 계절보다도 겨울에 별이 가장 잘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요즘이 1년 중 해가 가장 늦게 뜨는 날이에요. 자, 우리가 동지, 12월 21일경에 동지에 가장 낮이 짧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 이 해가 뜨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요즘이 가장 해가 늦게 뜹니다. 7월 아침에 7시 47분경에 이제 해가 뜨거든요. 자, 지구와 태양을 도는 궤도가 사실 원이 아니라 타원이죠. 1월 초가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가장 짧아지는 때예요. 자, 평균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쯤 되는데 약 한 2천만 킬로미터 이상 짧습니다. 가깝다 보니까 태양의 중력이 더 세겠죠. 그래서 태양의 중력이 세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지구가 좀 더 빨리 공전을 해요. 여름에 7월 초에는 지구와 태양의 거리는 멀어지기 때문에 태양의 중력이 좀 약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좀 천천히 공전을 합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지구의 공전 속도가 1월 초가 가장 빠르다. 그래서 자, 지구가 공전을 하면은 해가 뜨려면 자, 별을 기준으로 해서는 B 360도 돌면은 이웃이가 되겠죠. 여기 있는데 자, 360도 돌면 여기가 되는데 아직 해가 안 뜬단 말이에요. 이만큼 더 돌아야지만이 이 태양 해가 뜹니다. 그래서 공전을 빨리 한다는 건 더 많이 간다는 거죠. 하루에 많이 가면 갈수록 지구가 자전을 좀 더 많이 해야지만이 해가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구의 공전 속도가 빨라질수록 해가 늦게 뜨고 늦게 집니다. 그죠? 더 많이 갔으니까. 자, 그래서 1월 초가 해가 가장 늦게 뜬다는 거. 해가 뜨고 지는 시간을 결정하는 것들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바로 이 해 고도예요. 겨울 동지 무렵에서는 해의 고도가 가장 낮죠. 낮으니까 해가 늦게 뜨고 빨리 집니다. 해가 남쪽으로 치우칠수록 일출이 늦어지고 일몰이 빨라져요. 그죠? 그리고 좀 전에 있었던 지구의 공전 속도 때문에 두 가지 요소가 같이 겹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1월 초에 태양 고도가 낮아져서 늦게 뜨는 효과, 이 태양의 고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해가 늦게 뜨는 효과가 와 지구의 공전 속도가 빨라져가지고 태양이 늦게 뜨는 효과가 합쳐지기 때문에 1월 초가 해가 가장 늦게 뜹니다. 뭐 지난 12월 달에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해가 일찍 지는 걸로 치면 12월 초가 가장 일찍 지고 두 효과를 합친 낮의 길이로 보면 동지가 가장 짧고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해가 지는 시간으로 놓고 보면 12월 초가 가장 일찍 집니다. 낮이 가장 짧아지는 것은 12월 21일경인 동지 무렵입니다. 해가 가장 늦게 뜨는 것은 1월 초, 바로 요즘이죠. 그래서 다음 주 초까지는 7시 47분 정도에 계속 해가 뜹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다음 주 말 정도 되면 한 1분 정도씩 늦어져요. 자, 그래서 지금은 해가 가장 늦게 뜨는 시기이다 하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구의 공전을 이렇게 별 지도죠. 여기에서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이 공전하기 때문에 별지 속에서도 이런 식으로 계속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자, 겨울철 별자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태양이 겨울에 고도가 가장 낮아졌죠. 자, 적도를 기준으로 가장 낮아졌을 때 그 반대편에 보이는 별자리들. 겨울철 별자리들은 결국은 여름에 태양이 제일 높이 떴을 때 있었던 그곳이죠. 겨울철 별자리는 여름에 태양이 머물러 있던 곳이 바로 겨울철 별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황도 별자리들, 태양이 움직이는 별자리 중에서 자, 이 겨울철 별자리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 태양이 머물렀던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이 있어요. 근데 이제 반대로 여름철 별자리, 여기가 이제 현재 태양이 있는 곳이 여름철 별자리가 되겠죠. 여름철 별자리를 갖다 여름철에 볼 때는 황도 별자리들이 굉장히 낮은 곳에 있습니다. 자, 겨울철 별자리, 겨울철에 한밤중에 남중하는, 태양의 반대편이니까 한밤중에 남중하는 별자리예요. 그래서 이 저녁 하늘에서는 동쪽 하늘에 겨울 별자리 뜹니다. 그리고 한밤중이 되면 이렇게 남쪽 하늘에 있고요. 새벽이 되면 이렇게 서쪽 하늘로 지게 되죠.
그래서 겨울철 별자리를 보시려면 사실 겨울철에 한밤중이 돼야 됩니다. 저녁 하늘에서는 동쪽 하늘에서 떠오르는 걸 보면 되겠고요. 자, 겨울철 별자리. 자, 이 겨울철 별자리들이에요. 1등성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별 많다. 별 밝게 보인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난번에 길잡이가 됐던 별들이 있죠. 황소자리에 있던 별 알리데바란, 마차브 자리에 있던 별 카펠라, 쌍둥이 자리에 있던 별 폴룩스, 작은 개 자리에 있던 별 프로키온, 그다음에 큰 개 자리에 있던 별 시리우스, 그다음에 오리온 자리에서 제일 밝은 별 리겔, 이것을 겨울철의 다이아몬드 이렇게 불렀고, 그다음에 이 세 개의 별을 겨울철의 대삼각형 이렇게 불렀죠. 그중에서 지난 12월 달에 제가 겨울철 별자리 첫 번째 시간에 황소 자리하고 마차부 자리를 소개해 드렸고요. 오늘은 오리온 자리하고 큰 개 자리, 작은 개 자리, 겨울철 대삼각형에 속하는 세 별자리와 더불어서 근처에 있는 희미한 웹불소 자리, 토끼 자리, 에리다스누스 자리, 이런 작은 별자리들도 소개해 드리고, 그리고 쌍둥이 자리와 개 자리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드린 첫 번째 별자리 오리온 자리. 겨울철 별자리 중에 오리온 자리 못 들어보신 분들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가장 위대한 사냥꾼 오리온의 별자리입니다. 자, 오리온 자리.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와의 사랑을 반대한 태양신 아폴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아폴로 신이 아르테미스를 속여가지고 활을 쏘게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는 정갈을 풀어가지고 이 오리온을 죽이게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자, 아무튼 이 가장 밝은 별들이 있어서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 달이 떴을 때도 충분히 잘 보이는 별자리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장고 모양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 장고별 또는 북별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비 모양처럼도 보여요. 모래시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오리온은 1등성을 2개나 가진 가장 밝은 별자리예요. 우리나라에서는 1등성 2개 가진 별자리가 오리온밖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남반구에 보면 남십자 자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88개의 별자리 중에서 1등성을 2개 가지고 있는 별자리가 남십자 자리하고 오리온 자리예요. 자, 오리온의 이름 오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오우리아라는 이름에서 유래된 거예요. 오우리아. 우리말 오줌하고 비슷하거든요. 오줌을 뜻하는 오우리아에서 유래되었다. 이게 어떤 이야기하면 이 포세이돈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신화 속의 이야기 보면 포세이돈의 아들인 그리스 보에오티아의 왕이었던 히리에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히리에우스가 포세이돈의 아들인데 이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을 초대해가지고 좀 아들을 낳게 해달라 이렇게 좀 소원을 말했더니만 신들이 소를 잡아가지고 그 가죽을 가져오라고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그 가죽을 땅에 묻고 이 히리에우스한테 오줌을 넣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오줌을 묻힌 가죽에서 9개월 후에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우리아가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태어난 아들이 바로 오리온입니다. 그래서 오우리아에서 오줌에서 태어난 아들, 그래서 오우리아에서 태어난 아들에서 오리온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포세이돈의 손자쯤 되겠죠. 근데 이제 결국은 이 신은 아니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와 인간인 이 오리온의 사랑을 반대한 아폴로 신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알파별이 베텔게우스고 베타별이 리겔인데, 실제로는 알파별인 베텔게우스보다 베타별은 리겔이 조금 더 밝아요. 그래서 이런 별 이름들은 다 아라비아어에서 기원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베텔게우스는 겨드랑이고, 그 다음에 리겔은 왼쪽 다리, 그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허리띠들, 그래서 이걸 삼태성이라고 하죠. 세 개를 갖다가. 그래서 이건 큰 세 개의 별이라고 한 거고, 큰 곰자리에도 이제 삼태성이 있는데, 그 삼태성은 별태자, 하늘에 제단을 지내는 세 개의 상태, 중태, 하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삼태성과 좀 다른 삼태성입니다. 2개를 혼동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 일부 사람들은 이 삼태성이 잘못된 거다라고 말씀하는 분도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오리온자리에 있는 가운데 삼태성은 28수 중에 3수가 바로 여기거든요. 3수에 있는 큰 세 개의 별, 이렇게도 부를 수가 있고, 아무튼 옛날부터 삼태성은 굉장히 유명한 별이었고, 그래서 세 쌍둥이 별로도 알려져 있고, 정확히 동쪽에 떠서 정확히 서쪽으로 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을 오르는 제단
계단이다 이렇게도 불렸습니다. 자, 오리온이 신화 속 그림에서는 꼭 황소와 같이 황소와 싸우는 이런 모습도 하고 있어요. 바로 황소자리 옆에 오리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오리온 자리 모습 사진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 보면 이 삼태성이 보이고요. 그 밑으로 세 개의 별이 나란히 보이는데 사실은 가운데가 별이 아니죠. 이거 소삼태성이라고 하는데 소삼태성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이 오리온 대성운이라는 거예요. 자, 오리온 대성운은 사진 속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아주 큰 별이 태어나는 그런 발광 성운이거든요. 지구에서 1300광년 정도 떨어져 있고 이 별이 태어나는 곳입니다. 우주에서 이런 가스들이 모이는 것을 성운이라고 하고 성운 속에서 대부분이 수소거든요. 수소들이 모이면서 여기에서 별들이 만들어집니다. 이 가운데 보면 트라페지움이라고 해서 거의 그 마름모꼴에 그런 별들이 태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왼쪽 사진은 제가 작년에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들이고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오리온 자리에 있는 삼태성과 소삼태성이 있는데 이 잘 본 모양이 마치 이렇게 그 뭔가 뜨는 모습처럼 보이거든요. 이걸 우리나라 옛날에 술그릇별이라고 불러서 술그릇별. 옛날 사람들이 목사님에서도 술을 뜨는 그릇이다. 술그릇별. 술그릇별인데 자, 여기 바로 이제 이렇게 술그릇별이거든요. 여기 쭉 올라가면 황소자리가 있고 이 위에 보면 플레이아데스 성단, 점생이별이 있어요. 점생이별이 조금 뿌옇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술집에서 술 마시고 이 점생이별이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집 주인이 이렇게 술그릇을 들고서 쫓아간다는 거죠. 쫓아가다가 결국은 서쪽 하늘에서 결국은 이 술 마신 사람을 잡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중에 두 별이 질 때, 자 플레이아 성단과 이 오리온 이 술그릇별이 질 때는 같이 져요. 뜰 때는 점생이별이 먼저 뜨지만 질 때는 같이 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말씀드릴 겨울철 별자리는 큰 개 자리예요. 자, 오리온 자리보다 뒤에 있는 시리우스가 있는 별자리. 오리온이 사냥꾼이기 때문에 사냥꾼이면 당연히 사냥개를 데리고 다니는 거죠. 큰 개와 작은 개. 다 오리온의 사냥개입니다. 자, 신화 속에 의하면 오리온의 사냥꾼이라는 얘기가 가장 많은데 그 이외에도 아르테미스 여신의 명령으로 주인인 악타이온을 물어 죽인 그런 개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자, 왜 물어 죽였느냐? 이 악타이온이 이 아르테미스 여신이 목욕하는 모습을 훔쳐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아르테미스 여신이 이 악타이온이 기르던 충견인 이 개한테 이 악타이온을 물어 죽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주인이 아닌 것처럼 아주 나쁜 사람처럼 이렇게 보이게 한 거죠. 나중에 사냥개가 죽이고 나니까 정신 차려 보니까 주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냥개가 너무 슬피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신인 케이론이라고 하는 신이 주인의 모습을 한 악타이온의 모습을 한 동상을 세워줘 가지고 이 개를 갖다 위로해 주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신화 속에 나오는 개 중에 하나가 또 이 큰 계절의 주인공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있는 모든 별 중에 가장 밝은 별은 시리우스가 있는 별이기 때문에 별자리이기 때문에 뭐 어디서나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시리우스는 동양에서는 천랑성, 하늘의 늑대별처럼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약간 푸른빛을 띠기 때문에 산등성 위에서 푸른 별이 빛나니까 마치 하늘의 늑대가 깜빡깜빡거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뭐 역시 겨울철에 대삼각형에 있기 때문에 찾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 삼태성에서 쭉 내려가면 그 위치에 있거든요. 자, 이 큰 계자리 같은 경우에는 역시 제일 유명한 것이 시리우스가 되겠죠. 이 이집트에서는 나일강의 별로도 불렸습니다. 자, 이 시리우스가 떠오를 때를 기준으로 1월 1일이라는 태양력을 고대 이집트에서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무렵 시리우스가 떠오를 무렵이 되면 나일강이 범람을 하게 되고 그때 나일강의 범람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날짜를 정하는 태양력을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시리우스라는 말의 뜻은 눈이 부시게 빛난다, 불태운다라는 뜻이에요. 시리우스는 1등성이긴 하지만 실제 밝기는 마이너스 1.5등급. 1등성보다도 한 10배 정도 밝아요. 그리고 맨눈으로 볼 수 있는 별 중에서는 두 번째로 가깝습니다. 약 9광년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가장 밝은 별은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지만 센타우루스 자리의 어떤 별, 프로키온이라는 별, 그러니까 센타우루스 자리의 어떤 별인 프로키온이라는 별이죠.
어떤 별이 세 개의 삼중성인데 그중 프로키온이라는 별이 가장 가깝고 이 두 번째로 가까운 별이 바로 시리우스입니다. 근데 사실 프로키온은 눈에 맨눈은 거의 힘들어요. 근데 센트럴셀이 알파별 자체가 거기도 1등성이기 때문에 그 1등성 자체보다 두 번째로 같다는 거죠. 그 1등성이 삼중성이고 그 센트럴셀 알파별 그 삼중성 중에서 세 번째 별인 프로키온, 제일 작은 프로키온이 제일 가깝고 맨눈으로 보는 것 중에 제일 가까운 별은 센트럴셀의 알파별. 그 중에 세 번째 별이 실제로 제일 가깝다. 그런 정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마치 요리칼처럼 보여요. 이렇게 네 개를 연결하고 손잡이. 요리하는 요리칼로도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보면 이제 신화석 그림을 보면 이렇게 오리온 자리가 있고 옆에 큰 게 작은 게 있고 그 사이에 작은 별자리들이 있죠. 자, 이 시리우스는 도그스타라고도 불러요. 개별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큰 계절에 있는 별이기 때문에 개별 이렇게도 불리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작은 계절이죠. 역시 이 오리온 자리 그 다음에 큰 계절이 삼각형을 잇는 겨울철의 대삼각형 속에 속하는 작은 계절이죠. 작은 계절이에 역시 오리온의 사냥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큰 계절에 마찬가지로.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에 의하면 농부 이카리오스가 데리고 다니던 마에라라고 하는 충견이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자, 그 신화서 이야기에 보면 이 농부 이카리오스가 술의 신 디오니소스에게서 포도주 만드는 법을 배워가지고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포도주를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이카리오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카리오스가 포도주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대접을 한 거예요. 처음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이 포도주를 마시고 어떻게 됐어요? 다 취해가지고 쓰러졌죠. 놀란 사람들이 이카리오스가 주변 동네 사람들 다 죽인 줄 알고 이카리오스를 갖다가 죽여가지고 땅에 묻습니다. 그래서 그 시신을 못 찾고 있었는데 이 마에라가 자기 주인의 시신을 찾아가지고 결국은 그 딸한테 장례를 치르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공로로서 하늘의 별자리를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뭐 사냥꾼 오리온이 데리고 다니는 사냥개, 큰 개와 작은 개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데 작은 개 자리는 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자, 프로키온이란 말의 뜻은 프로, 느낌이 오죠? 개의 앞이란 뜻입니다. 시리우스보다 조금 먼저 뜨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거든요. 시리우스가 워낙 중요한 별이기 때문에 시리우스보다 먼저 떠오르는 그런 시리우스 등장을 예고하는 그런 별로 프로키온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보면 자, 시리우스가 뜨기보다 조금 먼저 떠요. 지평선 놓고 보면. 그래서 프로키온이 뜨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시리우스가 뜹니다. 자, 제가 이건 오늘 날짜에 프로그램 가지고 한번 본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 자체가 두 개가 나란히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은하수 옆에 있는 두 개의 나란히 별이라서 남쪽 강이라고 부릅니다. 그 위쪽으로는 쌍둥이 자리가 두 개가 나란히 있기 때문에 쌍둥이 자리를 북쪽 강 이렇게도 하거든요. 또 이 두 개의 별을 은하수 옆에 있기 때문에 또 물개라고도 불렸다고도 합니다. 자, 네, 알파별은 1등성이지만 베타별은 3등성쯤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뭐 쌍둥이처럼 이렇게 눈에 띄진 않아요. 워낙 밝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이제 이 오리온 자리 주변에 있는 작은 별자리들. 오리온 자리 아래쪽으로 남쪽으로는 토끼 자리가 있습니다. 오리온이 특히 토끼 사냥을 좋아해서 이렇게 붙였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자, 이 고대 시실리아 섬에 야생 토끼가 워낙 많아가지고 좀 이 야생 토끼를 좀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사냥꾼 오리온과 사냥개 큰 개 사이에다가 이 토끼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이 시실리 섬에 있는 토끼 수를 좀 줄이려고 빌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모양이 이렇게 두 개 볼록볼록 나와 있어가지고 아라비아에서는 낙타의 별자리로도 불렸다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오리온 자리 남쪽으로 토끼 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오리온 자리의 오른쪽으로 자 서쪽으로 보면 그 허리 쪽에 길게 뻗어져 있는 별들의 강. 자 이승과 저승을 연결하는 죽음의 강 엘다누스 자리가 있습니다. 자, 쭉 따라 내려가면 남쪽에 내려가면 이 밑에 1등성이 보여요. 강의 끝이라는 뜻의 아케르나르라는 1등성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자, 이 찾기는 좀 쉽지 않은데요. 그냥 오리온 자리가 오리온이라는 이름이 오줌에서 나왔다라고 했잖아요. 자, 조금 이렇게 좋은 상상은 아니지만 오리온의
허리 근처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리온이 이쪽 서쪽을 바라보고 노상방뇨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식으로 아마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상상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에리다누스 자리였고요. 그 다음에 웨풀소 자리가 있습니다. 이번엔 오리온 자리의 왼쪽, 동쪽에 보이는 거거든요. 겨울철 은하수 속에 있는 희미한 별자리입니다. 17세기 중엽에 독일 천문학자 바르티슈라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하는 건데 사실은 고대에도 여기에 말과 관련된 그런 이름이 별자리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자, 웨풀소라고 하는 것은 인도의 전설 속에 등장하는 동물로 거의 말 정도의 몸의 크기를 하고 있고 꼬리는 영양의 모습을 하고 있고 그리고 뿔이 하나 나 있는 그런 동물이었다라고 하는데 자, 뭐 유니콘이라고 우리가 상상을 많이 하죠. 유니콘이라고 상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굉장히 흐리기 때문에 실제로 이 오리온 자리, 이 겨울철 대삼각형 사이에 겨울철 은하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웨풀소 자리 찾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쌍둥이 자리. 자, 겨울철 다이아몬드 중에 또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죠. 쌍둥이 자리. 백조로 변신한 제우스 신이 스파르타의 왕비 레다를 유혹해서 거기에서 이 왕비가 알을 낳는데 그 알 속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카스토로하고 폴루스입니다. 카스토로는 인간의 모습을 했고 폴루스는 신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하수 옆에 있기 때문에 밝은 두 개별을 북쪽 강, 작은 계절이 남쪽 강, 북하, 남하라고 불렀다라고 했죠. 쌍둥이 자리, 황도 12궁 중에 세 번째죠. 양, 황, 쌍. 양자리 황소의 다음에 세 번째 별자리로서 음양궁이라고도 이제 우리 동양에서 번역을 했고요. 5월 하순부터 6월 중순까지 태양이 이것을 통과하고 이때 태어난 사람들의 별자리가 쌍둥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뭐 찾는 건 어렵지 않아요. 오리온 자리에서부터 찾아도 되고 워낙 밝은 별들이 나란히 있기 때문에 쉽게 눈에 띕니다. 이 알파별인 카스토로보다 동생별인 베타별 폴룩스가 더 밝습니다. 알파별은 2등성이고 동생별 폴룩스는 베타별이지만 1등성이에요. 그래서 오리온 자리와 마찬가지로 알파보다 베타가 더 밝은 그런 별자리입니다. 여기가 황도 별자리이기 때문에 근처에서 자, 이 에타별, 형의 다리 쪽에 있는 에타별 근처에서는 1781년에 윌리엄 허셜이 천왕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동생별의 허리에 해당되는 델타별 근처에서는 1930년에 톰보우가 명왕성을 발견했던 거죠. 그래서 황도에 있기 때문에 태양계의 천체들이 근처를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 근처에서 천왕성과 명왕성이 발견되었다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말했지만 별자리는 계자리입니다. 자, 겨울철에 이제 계자리가 보일 때쯤 되면 그 뒤에 봄철의 별자리인 사자자리가 떠오르기도 하고 위에 큰 곰자리도 있거든요. 황도 12궁 중에 가장 어두운 별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작고 어두운 별자리 중에 하나인데요. 신화석에 의하면 헤라클레스에게 발표 죽은 괴물 개라고 합니다. 헤라클레스를 싫어했던 헤라 여신이 헤라클레스가 이 히드라라고 하는 괴물 뱀과 싸우고 있을 때 이 헤라클레스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 개를 보냈는데 결국 힘도 못 써보고 밟혀서 죽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헤라 여신이 자기 때문에 죽었으니까 미안하다라고 해가지고 하늘에 별자리를 만들어 주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자, 황도 12궁 중에서 쌍둥이 자리 뒤에 나오는 자, 제 네 번째 궁이죠. 우리말로는 한자로는 거해궁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는데 해자가 개해자예요. 커다란 개의 별자리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자, 요거 기본적으로 양, 황, 쌍, 개이기 때문에 이거 잘못되어 있네요. 매년 5월 하순이 아니라 6월 하순부터 7월 중순까지예요. 그죠? 이거 잘못되어 있어요. 제가 앞에 거를 그대로 따오다 보니까. 자, 실제로 이 계자리는 매년 태양이 6월 하순부터 7월 중순까지 이 별자리를 통과합니다. 자, 요거 오타예요. 자, 찾을 때는 희미하기 때문에 쉽게 찾기 어렵습니다. 쌍둥이 자리하고 작은 계자리,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사자자리에 있던 별 레귤러스를 연결하면 그 사이에서 마치 의자처럼 보입니다. 의자처럼. 그죠? 자, 이 태양이 가장 북쪽에 머무는 곳, 북해 기선을 뜻하는 영어의 단어가 더 트래픽 오브 캔서거든요. 캔서가 암이 아니라 계자리예요. 예전에는 이 하지날 태양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계자리였어요.
근데 지금은 지구의 세차 운동 때문에 하지의 위치가 쌍둥이 자리에 옮겨갔지만 옛날에 만들어진 북해귀선이라는 단어에는 여전히 개자리의 이름인 캔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자리의 요 사각형 가운데는 사진을 통해서 보면 프로세페라고 하는 희미한 상계성단이 있어요. 뭔가 뿌옇게 보이죠? 수백 개 이상의 별이 모여있는 상계성단이 있거든요. 이 여물통, 프로세페는 여물통이라는 이름이에요. 왜 여물통이라는 이름이 됐느냐? 여기 이 델타와 감마별이 이름이 남쪽 아기당나귀, 북쪽 아기당나귀예요. 밑에가 남쪽이니까 두 아기당나귀가 여물통에다가 고개를 놓고서 뭔가를 먹고 있는 것 같은, 물을 마시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요거 여물통 성단이다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옛날 고대에는 굉장히 별이 잘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희미한 별자리와 별들 속에다가도 이런 이야기들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고대 아라비아의 초원에서 처음으로 별을 봤던 이런 초원의 목동들이 이런 이름을 붙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프레스피 성단은 다른 말로는 또 이 벌집 성단 이렇게도 불려요. 벌들이 모여 있는 것 같이도 보인다라고 해가지고요. 자, 오늘 겨울철 별자리 쭉 설명해 드렸는데 여름철 은하수 뒤쪽으로 겨울철 은하수가 있다. 자, 은하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태양을 공전하면서 우리 은하의 중심 부분을 바라볼 때가 바로 여름철에 은하수가 가장 잘 보일 때예요. 그런데 그 정반대편 겨울철에 오더라도 우리가 은하계 속에서 공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은하의 날개 방향 이쪽에 희미하게 별들이 모여있는 겨울철의 은하수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하수의 중심 부분이 여름철에 있는 거지 겨울철에도 희미한 은하수가 보인다 하는 거, 그래서 겨울철에도 은하수가 있다는 거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제가 충주고 천문학관에서 1월 8일에 보내드렸던 주말 특강, 오늘은 겨울철 별자리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새해가 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자, 해 뜨는 시간이 이제 다음 주까지는 가장 늦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그 뒤부터는 조금씩 해 뜨는 시간이 빨라질 것 같습니다. 지금 달이 조금씩 커지고 있죠. 자, 추위를 잊기 위해서 그래도 밤하늘의 별들을 보시면 우주의 온도가 영하 270도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 정도 추위는 별로 추운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추위 잘 견디시고 그리고 올 한 해도 즐거운 일 많으시기 바랍니다. 자, 새해 두 번째 보내드리는 충주고를 천문과학관 주말 특강, 오늘 겨울 별자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안녕히 계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